세상은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결코 1등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작고 가난했고 자원조차 없던 나라. 그곳이 세계의 판을 뒤엎는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굴복 대신 외쳤고 타협 대신 맞섰으며 강대국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린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워싱턴은 멈췄고 도쿄는 고개를 숙였으며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손목을 단숨에 꺾어버린 새로운 중심이며 국기를 들고 판을 뒤집은 유일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맹국 최고 기술진을 불법 체류자 취급하며 사슬로 묶어 끌고 가다니.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똑똑히 봤어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 핵심 엔지니어 300명이 넘는 집단 구금 사태를 말입니다. 감옥 같은 시설에 갇혀서도 굽히지 않던 그들의 자존심, 치욕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꺾이지 않던 그들의 의지. 바로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미국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바셀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왔고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왔어요. 현재는 애플 글로벌 운영본부에서 아시아 기술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어댔는데 조지아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공장 전체를 포위했다는 말과 함께 현장 매니저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법 체류 단속이야 가끔 있는 일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체포 규모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475명이라는 숫자가 평범한 단속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파트너 엔지니어였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폰 17 생산의 핵심 인물들, 삼성 파운드리 출신 반도체 전문가들부터 LG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설계자들까지 바로 그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없이는 우리 생산 라인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CNN을 켰어요. 화면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갑에 묶인 채 발목 사슬까지 차고 끌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의존해왔던 한국 최고 기술자들이었어요. 앵커가 냉정하게 읽어내려가는 헤드라인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의실에서 만나던 그 사람들이 차가운 수갑에 묶인 채 마치 흉악범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온 박 부장님의 당황한 표정, LG 출신 김 과장님의 분노에 찬 눈빛, SK 하이닉스에서 파견 나온 이 팀장님의 굳은 얼굴,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방송에서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범죄자로 취급한 미국, 첨단 기술자들의 굴욕, 세계 최고 엔지니어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가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건 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그냥 분노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거였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격분이 섞여 있었어요.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는 벌써부터 시위대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든 미국. 우리가 왜 굴욕을 당해야 하나? 한국 기술진에게 사과하라. 피켓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었어요. 한국 국민 전체가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완전히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기술 때문에 굽신거리더니 이제 범죄자 취급이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구금 시설에서 나온 증언들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도 당당했다는 거였습니다. 굴욕적인 몸수색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는 기술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치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꺾이지 않던 그들의 자존심. 모진 취조를 받으면서도 우리 기술이 없으면 너희 공장은 못 돌아간다고 당당하게 맞섰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삼성 반도체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며 카메라 센서 개발을 해온 박민규 씨는 아이폰 17의 핵심 CIS 라인을 설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삼성만이 가진 독보적 파운드리 레시피가 들어있었어요. LG 디스플레이 출신 김정훈 씨는 OLED 패널 커스터마이징의 달인이었고 애플 디스플레이의 색감 최적화는 그의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온 이재영 씨는 메모리 최적화 레시피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없이는 우리 생산 라인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말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단순한 하청업체 직원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들은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 LG의 디스플레이 노하우, SK의 배터리 레시피. 이 모든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매뉴얼이나 도면으로는 절대 전수할 수 없는 경험과 감각들 말이에요.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오스틴 테슬라 공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부사장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전부 출근을 거부했어요. 생산 라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조지아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애플, 테슬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일제히 작업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CNN에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업, 미국 대형마트 공급 중단 선언.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만이 아니라 식량 공급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진열대에서 한국산 딸기와 방울토마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시민들이 인터뷰에서 말하는 걸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애플폰은 없어도 참겠지만 먹을 게 없는 건 못 참아요. 한국 채소가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네요.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숫자에만 취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몇백 명 정도야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 없이는 우리 첨단 산업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제가 본사 긴급 대응실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모든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서울 긴급 발표 예정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외교적 항해 정도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 의회 건물 안연단에 한 사람이 올라서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붉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봉투를 클로즈업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봉투 겉면에 굵은 글씨로 48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안보 담당 고위직이 단상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48시간 내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미국 내 한국 기술자 전원을 철수시키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테슬라 본부장 마이클이 제게 속삭였어요. 로버트, 이번은 다르다. 저들 눈빛을 봐. 진짜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야. 한국이 미국 시장 없이 어떻게 버티겠어? 결국 타협할 거야. 주변 임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겁주기용 쇼일 뿐이다. 48시간 지나면 알아서 꼬리 내릴 거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한국이 정말로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CNN 화면에서 나오는 한국 언론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 방송사들이 일제히 같은 톤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주권 수호, 굴욕 외교 중단, 기술자 존중,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완전히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우리 기술자들이 왜 굴욕을 당해야 하나?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보여주자. 저는 급히 아이폰 17 생산 현황을 확인해 봤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제품 아이폰 17의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카메라 모듈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나오는 CIS 센서가 없으면 불가능했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메모리는 SK 하이닉스의 고속처리 칩이 필수였어요.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술 없이는 아이폰 17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생산 공정이었어요. 단순히 부품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조립 과정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필수였습니다. 삼성에서 온 기술자들이 만든 커스터마이징 레시피 없이는 CIS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LG 출신 전문가들의 색감 조정 기술 없이는 디스플레이 품질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의 메모리 최적화 노하우 없이는 처리 속도를 끌어올릴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바로 어제 구금된 그 300명이 넘는 한국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제가 테슬라 쪽 상황도 확인해보니 더욱 참담했어요. 테슬라의 AI 칩 생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공정 기술 없이는 최신 AI 칩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공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건 한국에서 온 반도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로버트, 우리 AI 칩 생산량의 80%가 한국 기술자들 손에 달려 있어. 이들 없이는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때 제 휴대폰으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농업기술연구소 미국 수출 전면 중단 검토, 스마트팜 기술 이전 계약 파기 준비. 이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식량 공급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국 대형마트들이 의존하고 있던 한국 스마트팜 채소들, 그 공급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허세라고 웃어넘기던 임원들도 이제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 부사장이 급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만약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로 철수한다면 우리 손실이 하루에 수십억 달러가 넘을 것 같은데. 생산 담당 이사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한다고 해도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거야. 그것도 같은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단순히 하청업체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일체화된 생산 시스템이었던 거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지면 우리 공장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였어요. 마치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바로 우리 생산 시스템의 심장이었던 겁니다. 마이클이 저에게 보여준 내부 자료를 보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로버트, 이거 봐.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해왔는지. 정확한 수치야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국 기술의 비중이 70%를 넘었어요. 디스플레이는 80%, 배터리는 90%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라 기술 종속이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대체제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이나 대만, 일본의 기술로는 한국 수준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 LG의 OLED 기술, SK의 배터리 기술은 완전히 독보적이었어요. 이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실제로 구현하는 건 바로 어제 구금된 그 한국 엔지니어들이었던 거예요. CNN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서울 거리에서는 시위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기술자 존중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미국 신규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LG, 미국 공장 증설 중단 SK, 미국 파트너십 재평가. 이제 개별 기술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한국 언론의 분석이었어요. 한국 방송에서 나온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이 우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했지만 정작 미국 첨단 산업은 우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어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정면 대결이었던 겁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진심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허세가 아니라 각오를 다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각오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우리 미래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였죠. 최후 통첩이 시작된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어댔습니다. 주요 생산시설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는데 현장 매니저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대부분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엔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대 시간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장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심각했어요. 한국 기술자들 대부분이 작업을 중단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상황을 보고 그들 나름대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까지는 일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도 계속 전화가 걸려왔는데 다른 여러 대형 기업 시설들, 협력업체들 모든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생산시설에 도착해서 중앙 컨트롤룸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에 초록색 불빛으로 가득했던 대시보드가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라인 정지, 불량률 급증, 긴급 점검 필요, 이런 경고 메시지들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면서도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마치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체 신호 같았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부사장님, 핵심 공정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특별 설정을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접 주요 생산 라인을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는 정교하게 돌아가던 시스템들이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온도 조절, 압력 설정, 각종 성분 비율,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자들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거였는데 그들이 없으니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신 제품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삼성 계열에서 온 핵심 인력이 만든 카메라 센서 조립 공정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그들의 특별한 방식 없이는 카메라 모듈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LG 계열 출신 전문가가 설정한 디스플레이 색감 조정 시스템도 먹통이었어요. 화면을 켜봐도 색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아예 화면이 안 켜지는 상황이었습니다. SK 계열에서 온 메모리 전문가의 최적화 설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관련 생산 쪽 상황은 더욱 참담했어요. 최신 AI 칩 생산 라인이 완전히 정지된 거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기술로 만들어지는 첨단 AI 칩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초미세 공정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봤는데 수십억 달러짜리 장비들이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동은 되는데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와도 전부 불량품이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사장님, 다른 나라 기술자들을 급히 투입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장비 앞에 서서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가진 노하우는 매뉴얼로 전수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의 경험과 감각으로 체득한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뉴스에서 나온 소식으로는 한국 농업 관련 기업들이 미국 쪽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식료품까지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근처 대형마트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담당자가 말하길 한국산 농산물 공급이 오늘부터 중단됐어요. 진열대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시민들을 보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기야 좀 늦게 나와도 참겠지만 먹을 게 없는 건 못 참아요. 한국 농산물이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네요. 진열대 절반이 비어버렸어요. 한 주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트폰보다 밥상이 더 급해요. 우리 애들이 먹을 채소가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산 현장으로 돌아와서 상황을 재점검해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미국 기술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정한 특별한 방식을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온도를 조금만 틀려도 전체 공정이 멈춰버렸어요. 압력을 잘못 조절해도 불량률이 급증했습니다. 각종 성분 비율이 조금만 어긋나도 제품 자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미세한 조정들이 바로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마법 같은 기술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어요. 인도에서 온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너무 정교하고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국 기술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방식은 우리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몇 달은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대만 엔지니어는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이 정도 수준의 정밀 작업은 처음 봐요.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해왔는지 말입니다. 단순히 부품을 공급받는 관계가 아니라 생산 시스템 자체가 한국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빠지니까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사라진 것처럼 모든 악기는 있지만 음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 반도체 생산량 급감, 최신 제품 출시 연기 우려, 첨단 칩 공급 차질,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속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주식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주요 기술 기업들 주가가 급락했고 투자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다른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 모든 미국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 생산도 차질을 빚었고 최신 프로세서 개발도 지연되고 있었어요. 이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첨단 산업의 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니 더욱 암담했어요. 주요 생산 라인 12개가 전부 정지 상태였습니다. 불량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품질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만든 정밀한 시스템 없이는 그 어떤 제품도 제대로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핵심 기술의 공백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현장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술만 잃은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식탁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반도체와 첨단 기기는 나중에라도 만들 수 있지만 먹을 것은 당장 필요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상황이 워낙 심각해지니까 정부 고위층과 주요 기업 임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준비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담당 고위직의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경제정책 담당자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3,000명을 긴급 투입하면 문제 없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해결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역시 그렇게 해야죠. 숫자가 답이에요. 한국 기술자 몇백 명 정도는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잠깐만요. 카메라 센서 라인은 삼성 출신 박민규 씨가 3년 동안 만든 특별한 방식입니다. 매뉴얼이 없어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데려와도 소용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어요. 정책 담당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많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디스플레이 색감 조정은 LG 출신 김정훈 씨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메모리 최적화는 SK 하이닉스에서 온 이재영 씨의 노하우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 임원들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도 충분히 훌륭할 텐데.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실행에 옮겨졌어요. 정부에서 각국에 긴급 요청을 보내서 기술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정말로 3,000명이 넘는 인력이 모였어요. 인도에서 800명, 중국에서 1,200명, 베트남에서 500명, 필리핀에서 300명, 기타 여러 나라에서 나머지 인력들이 왔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의기양양했어요. 봐요. 숫자가 답이라니까요. 이제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급히 생산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과연 이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대체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많은 외국 기술자들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장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기계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을 시작했어요. 인도팀과 중국팀이 협력해서 카메라 센서 조립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장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0.3도 차이로 라인 전체가 정지되어 버린 겁니다. 중국팀 리더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설정이 너무 복잡하고 정교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디스플레이 조정에 도전했지만 색감이 완전히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나오고 파란색이 보라색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베트남 기술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색감 조정은 처음 봐요. 우리가 배운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필리핀 팀이 맡은 메모리 최적화도 실패였어요. 처리 속도가 평소의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장비 손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정밀 센서 2개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압력 설정을 잘못 건드려서 조립 로봇팔이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화학 성분 비율을 틀려서 전체 배치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급하게 저에게 보고했어요. 부사장님, 이러다가 장비 전체가 망가질 것 같습니다. 당장 중단해야겠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숫자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가진 노하우는 단순히 매뉴얼을 읽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감각, 그리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한 기술이었어요. 삼성에서 온 박민규 씨가 3년 동안 하나씩 쌓아 올린 정밀한 레시피. LG 출신 김정훈 씨가 오랜 경력으로 터득한 색감 조정 감각, SK 하이닉스 이재영 씨의 메모리 최적화 비법.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뉴스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공항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출국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큰 짐을 끌고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시위가 아니라 완전한 철수였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인도팀 리더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아는 표준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중국팀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초정밀 작업은 우리 경험 범위를 벗어나요. 몇 달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직접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숫자에만 취해 있었는지 말입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서 질적인 차이를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 사람이 가진 특별한 레시피는 3,000명으로도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을수록 혼란만 가중되고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기술자들의 방식이 서로 달라서 조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외국 기술자들이 실수로 망가뜨린 장비들을 수리하려면 또다시 한국 기술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정밀 센서 교체, 로봇 팔 재조정, 시스템 복구, 이 모든 작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전문 영역이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악순환에 빠져버린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외국 인력에 의존하자니 장비만 더 망가지는 상황이었어요. 현장에서 나온 최종 보고서를 보고 저는 절망했어요. 3,000명을 투입했지만 생산량은 제로였습니다. 오히려 장비 손상으로 인한 손실만 수십억 달러가 발생했어요. 불량률은 여전히 100%였고 품질은 엉망이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그토록 자신했던 숫자의 힘은 완전한 허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이에요. 대체 인력 투입 작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주요 생산 시설들을 점검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라인도 가동되고 있고 제품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같은 음악인데 연주자가 바뀐 것처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부사장님, 다행히 생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걸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직접 생산 라인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자들을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카메라 센서 조립 라인에서 인도 기술자들이 작업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한국 기술자들이 일할 때는 한 번에 끝나던 작업들을 지금은 두세 번씩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 물어보니 인도 팀 리더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수를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색감 조정 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지만 뭔가 효율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예전에 LG 출신 김정훈 씨가 한 번에 척척 해치우던 작업들을 지금은 여러 번 수정하고 있었어요. 색감이 미묘하게 틀어질 때마다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은데요? 하고 물어보니 중국 기술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적응 중이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최적화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처리 속도가 예전보다 확실히 느려졌어요. SK 하이닉스에서 온 이재영 씨가 일할 때는 거의 직감적으로 설정을 조정했었는데 지금은 매뉴얼을 계속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니 베트남 기술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분들이 남긴 설정이 너무 정교해서 건드리기가 무서워요. 더 심각한 건 품질 관리 부분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일할 때는 불량률이 거의 5% 이하였는데 지금은 1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못 쓸 수준은 아니었어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품질이긴 했지만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품질 관리 담당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사장님, 기준치는 넘기고 있지만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작업 태도의 차이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로 내 일처럼 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발적으로 남아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고 갔어요. 작은 문제라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 외국 기술자들은 달랐어요. 시간 되면 칼퇴근하고 문제가 생겨도 내 담당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 매니저가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부사장님,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없어요. 한국 분들은 정말 완벽주의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항상 한 번씩 더 체크해야 해서 업무량이 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책임감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주변 지역 상황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가족들이 대부분 떠나면서 아파트 단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른들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한식당들도 손님이 줄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했고 한국마트도 매출이 반 이상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대체 인력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생산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만큼 효율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을 뿐이었어요. 마치 인류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바뀐 것처럼 음식은 나오지만 맛이 미묘하게 다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예전에는 한국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새로 온 외국 기술자들과는 아직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직원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리워요. 일 처리가 정말 깔끔했는데 더 우려스러운 건 고객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아직 공식적인 클레임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묘한 품질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몇 거래처에서 최근 제품 품질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식으로 넌지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매뉴얼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가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가짐, 내 일처럼 책임지는 자세,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기술과 결합되어서 진짜 경쟁력을 만들어냈던 거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그런 마음가짐이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처럼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까? 라고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생산량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효율성은 떨어졌고 품질은 기준치는 넘지만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있을 때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뭔가 서서히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밀한 시계의 부품 하나가 살짝 어긋난 것처럼 당장은 시간을 알려주지만 언젠가는 멈춰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공백은 단순히 사람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다는 걸 점점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현재 상황을 점검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보고나 하고 오는 자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정부 경제 담당 고위직이 저에게 직접 질문했어요. 로버트 부사장님,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체 인력으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나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심각한 자리라는 걸 직감하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생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효율성과 품질 면에서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한 관료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한 번에 끝내던 작업을 지금은 두세 번씩 반복해야 합니다. 불량률이 5%에서 15%로 증가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던 문제들이 이제는 상급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어요. 테슬라 본부장 마이클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AI 칩 생산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루 3,200대 생산하던 게 지금은 2,000대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품질도 예전만 못해서 재고 회전율이 느려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그가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기업 대표들의 증언이었어요. 주요 전자기업 CEO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관리하던 정밀 공정에서 미세한 오차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려스럽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객사들이 품질에 대해 미묘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계약 취소까지는 아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위기예요. 정부 재무 담당자가 급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효율성이 20% 떨어지고 불량률이 3배 증가했다면 우리 손실이 하루에 수십억 달러는 될 것 같은데요. 국방 관련 담당자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도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품질 저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농업 담당자까지 나서서 말했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술 중단으로 식료품 가격이 이미 10% 상승했습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몇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미국 전체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 관료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비 앞에서도 제대로 된 버튼 하나 못 누르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만든 시스템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그게 현실이었어요. 마이클이 더욱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핵심 인력 300명이 빠지자 전국 주요 생산 라인들이 동시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돌아가지만 예전 같은 안정성이 없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정부 고위직이 경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냐? 에너지 담당자가 더욱 심각한 보고를 했어요. 한국에서 공급받던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지는 않지만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군사기지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단순한 제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의원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 기술자 몇백 명에게 목줄을 잡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외부 전문가로 참석한 경제 분석가가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어요. 현재 추세로 보면 한 달 후에는 GDP 1%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손실만 해도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 숫자를 듣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언론 보도 상황도 심각했어요. 미디어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주요 경제지들이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미국 제조업의 숨겨진 약점, 한국 의존도 심각성 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관련 기자들까지 미국의 오만이 부른 재앙이라는 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주식시장 상황도 불안했어요. 금융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대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관련 기업들 주가가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국제적 평가였어요. 외교 담당자가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를 자국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국제적 경쟁력까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 자립도에 대한 논의도 나왔어요. 한 전문가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핵심 부분에서 한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정밀 제조 분야에서는 한국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이 반성했어요. 회의 막바지에 한 고위 관료가 핵심을 찔렀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을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의 심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그게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한 정책 담당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는 건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워싱턴의 중요한 회의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부 최고 위층과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화면들에는 전국 각지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 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상황 담당자가 급박하게 보고했어요. 현재 주요 생산 라인 22개가 모두 정지 상태입니다. 하루 손실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 숫자를 듣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보고였어요. 대체 인력 3,000명 투입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불량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장비 선호대는 아예 파손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절망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숫자의 힘이 완전한 허상이었던 거죠. 그때 경제정책 담당자가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강하게 나가면 한국도 결국 굴복할 거예요. 그들도 미국 시장 없이는 못 버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아직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마이클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굴복시킬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다른 기업 대표도 거들었어요. 한국 시장보다 우리가 한국 기술에 더 의존하고 있어요.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군요. 재무 담당자가 더욱 신랄하게 말했어요. 담당자님, 숫자 좀 보세요. 하루에 100억 달러씩 날리고 있는데 아직도 강하게 나간다고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국방 관계자도 가세했습니다. 군사 장비 생산도 마비되고 있는데 무슨 강하게 나가요? 현실 감각이 있으세요? 경제 담당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완전히 중과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 기업 CEO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담당자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우리 회사 손실 보상해 주실 건가요? 하루에 10억 달러씩 적자 나는데 책임지실 거예요? 다른 CEO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주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죠? 직원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경제 담당자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나섰어요. 담당자님,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이건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현실을 모르고 책상에서만 판단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왜 계속 고집을 부려요? 결국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경제 담당자를 제지했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경제 담당자는 완전히 위축되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현실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킬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식료품 가격은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주식시장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해요. 절박한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측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과 소통이 시작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행히 한국 측이 대화에 응해주고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안도의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조건들이 전해져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술자들의 자발적 선택 존중,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인정, 재발 방지 확실한 보장,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저는 모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였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 측에서 전해온 메시지였어요. 사람이 곧 기술입니다.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정말로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국민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어요. 언론의 정확한 상황을 브리핑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해요. 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위기 관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위기 상황에서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 자존심보다 실용을 택하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닫는 통찰력,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드러났어요. 마지막에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의 본질은 사람이고 사람은 존중받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변화의 조짐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정부 고위층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그동안 숫자와 물량에만 의존했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사람과 기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했지만 진짜 기술은 사람의 마음과 경험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 자신도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매뉴얼이나 설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어떤 국적의 기술자든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이고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상호 존중, 공동 번영, 이런 가치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사람은 존중받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협력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깨달음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건 다음 세대들이에요. 지금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린 마음과 포용적인 자세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앞으로 글로벌 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주역들이 될 겁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기술 공동체가 형성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기술과 사람, 효율과 존중, 경쟁과 협력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보여준 거죠. 앞으로는 이런 가치들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저 평범하게 흘러갈 줄 알았던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심과 용기 그리고 이 작은 나라의 저력이 어쩌면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센가보다 누가 더 오래 참고 더 뚝심 있게 걸어가느냐는 게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선택의 순간에 놓인 누군가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마음을 다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